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한 안가.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원히 바뀌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졌다.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남자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중앙정부 부장 김재규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 순간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법정 기록에도 남아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가 그날 밤을 다뤘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총성이 울리던 그 순간, 바로 옆방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혼란을 목격했다. 그녀는 피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40년 동안 침묵했다. 왜였을까? 공식 기록은 그녀를 지운다. 재판 문서에는 이름 몇 글자만 스쳐 지나간다. 언론은 그날 밤에 남자들 이야기만 했다.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 총을 든 자, 쓰러진 자, 살아남은 자. 그들의 이름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옆방의 여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4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반준다. 1979년 10월 26일,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그 밤. 역사의 무대 뒤편에 서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 공식 기록이 지우려 했던 이름. 침묵 속에 묻혀버린 40년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1979년 10월 26일을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가 쓴다. 하지만 때로는 옆방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진짜 역사를 알고 있다.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경복궁 바로 옆 궁정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중앙정보부 안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주택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7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만찬을 준비했다. 초대받은 자리는 소수였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본인.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경호원들은 담장 밖을 지켰다. 안가의 불빛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다. 가수 심수봉, 그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신재순. 그날 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 기록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만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공식 기록은 침묵한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날 밤의 윤곽은 조금씩 드러난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술이 오갔다. 음악이 흘렀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저녁 자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 있었다. 그날 밤도 차지철은 대통령 앞에서 김재규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카카, 저런 사람은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이야기가 나왔다. 시위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차지철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김재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저녁 7시 40분.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성, 두 번째 총성. 옆방에 있던 두 여자는 그 소리를 들었다. 심수공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혼란이 안가 전체를 덮쳤다.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대통령이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 역사는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두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다. 그녀들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왜 40년 동안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았는가? 심수봉. 지금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수십 년간 무대를 지킨 예술가.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그녀는 아직 23살의 신인 가수였다. 1956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난 심수봉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 서울로 올라와 음악을 공부했고 1970년대 후반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특했다. 허스키하면서도 애절한 음색.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그 목소리. 1979년 그녀는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 그녀는 궁정동 안가에 있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을까? 공식적인 설명은 단순하다. 만찬 자리에 불려간 것이다. 당시 권력층의 연회 자리에 가수나 연예인이 초대되는 일은 낯설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의 향연에는 언제나 그런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한 초대받은 가수였는지 아니면 그날 밤의 분위기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또 한 명의 여자, 신재순.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다. 22살. 심수봉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재판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도 등장한다. 하지만 심수봉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훨씬 더 짧게. 신재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그날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침묵한다. 언론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혹은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두 여자,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삶.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같은 총성을 들었다. 같은 혼란을 목격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녀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권력이 부른 자리였다. 거절할 수 없는 자리였다. 1979년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리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선택 아닌 선택이 그녀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심수봉은 훗날 인터뷰에서 그날 밤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총성은 2번 울렸다. 저녁 7시 41분. 궁정동 안가의 식당에서 첫 번째 총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옆방에 있던 심수봉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처음엔 폭죽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어요. 혼란은 순식간에 퍼졌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고함 소리, 발소리, 그리고 이상한 침묵. 박정희 대통령은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차지철 경호실장도 총에 맞았다.
김재규는 안가를 빠져나갔다. 그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졌다. 심수봉과 신재수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그녀들은 어떻게 했을까? 도망쳤을까? 숨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을까?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들이 현장에서 즉시 연행됐다는 것이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조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 혹은 합동수사본부.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공개된 기록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들의 이름은 증인으로 등장하지만 그 증언의 내용은 철저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다. 왜였을까? 1979년 10월 26일 이후 대한민국의 권력은 빠르게 재편됐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월 12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새로운 권력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들의 입은 막혔다. 심수봉의 경우는 조금 더 알려져 있다. 사건 이후 그녀의 활동은 급격히 줄었다. 방송 출연이 제한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날 밤의 목격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었다. 음악은 계속됐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신재수는 더욱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재판 기록 이후 공식적인 어떤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두 여자는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침묵을 강요받았다. 23살, 22살.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비밀이었다. 그녀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들에게 강요된 것이었다. 역사는 총을 든 자의 이름을 기억한다. 쓰러진 자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옆에서 목격하고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여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권력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다.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정희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18년간 유지됐던 권력구조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빠르게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가 일어났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김재규는 재판에 넘겨졌고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은 신속했다. 기록은 산별적으로 공개됐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조용해졌다. 심수봉의 이름은 사건 직후 잠시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날 밤 안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언론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아니, 파고들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언론은 자유롭지 않았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수백 개의 신문과 방송이 강제로 통폐합됐다. 기자들은 해직됐다.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보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됐다. 박정희 암살 사건의 불편한 세부 사항들은 후자에 속했다. 심수봉은 그 시간 동안 음악을 했다. 무대에 섰다.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그 주제가 나오면 짧게 답하고 넘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신재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1979년 재판 기록 이후 어떤 공식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도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이토록 완벽하게 지워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력은 목격자를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직접적인 위협만의 방법이 아니다. 침묵을 가미하는 분위기,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암묵적인 신호, 사회적 고립, 그리고 시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묻지 않게 된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민주화됐다. 전두환은 법정에 섰다.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비밀이 밝혀졌다. 하지만 옆방의 여자들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혹은 그녀들 스스로가 침묵을 선택했던 것일까? 40년의 침묵. 그것은 강요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을까? 그 답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왓과비 다섯 이셰스 제5장 침묵. 40년의 어둠.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1979년 10월 26일 이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간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정희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18년간 유지됐던 권력구조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빠르게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가 일어났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박정희 암살 사건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김재규는 재판에 넘겨졌고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재판은 신속했다. 기록은 선별적으로 공개됐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조용해졌다. 심수봉의 이름은 사건 직후 잠시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날 밤 안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언론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아니, 파고들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언론은 자유롭지 않았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수백 개의 신문과 방송이 강제로 통폐합됐다. 기자들은 해직됐다.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보도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됐다. 박정희 암살 사건의 불편한 세부 사항들은 후자에 속했다. 심수봉은 그 시간 동안 음악을 했다. 무대에 섰다.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그 주제가 나오면 짧게 답하고 넘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신재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1979년 재판 기록 이후 어떤 공식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도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이토록 완벽하게 지워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력은 불편한 목격자를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직접적인 위협만이 방법이 아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암묵적인 신호, 사회적 고립, 그리고 시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묻지 않게 된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민주화됐다. 전두환은 법정에 섰다.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비밀이 밝혀졌다. 하지만
옆방의 여자들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였을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혹은 그녀들 스스로가 침묵을 선택했던 것일까? 40년의 침묵, 그것은 강요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을까? 그 답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제6장 권력과 여자들. 시대의 맥락. 1979년 10월 26일은 특별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권력의 연애 자리에는 언제나 여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중앙정보부가 관리했다. 청와대가 묵인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박정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여성의 관계는 복잡하고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에서 시작해 전쟁을 거치고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며 그 구조는 더욱 고착됐다.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연애 자리에 여자들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것. 그 구조 속에서 여자들은 언제나 지워지는 존재였다. 심수봉과 신재순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이 구조의 산물이었다. 그녀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부르는 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연예계 종사자라면 더욱 그랬다. 당시 연예계는 지금과 달랐다. 지금의 K-팝 스타들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예술가들이 아니었다. 방송 출연 하나하나가 정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 문화공부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중앙정보부의 관리를 받았다. 그 권력구조 안에서 가수는, 특히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 가수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다. 심수봉은 23살이었다. 그 나이에 그 자리에서 그 총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날 밤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의 목격자라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사회적으로 불편한 존재로 만들었다. 새로운 권력인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 그날 밤에 대한 불필요한 증언은 필요하지 않았다. 공식 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김재규는 권력욕에 눈먼 배신자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옆방에 있었던 여자들의 시선은 그 서사의 불필요한 변수였다. 역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중심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만 기록된다. 그 주변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워진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지워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역사의 빈칸은 진실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누군가의 침묵 속에 그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다. 궁정동의 그날 밤, 옆방의 두 여자, 40년의 침묵. 그 침묵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침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길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자신의 빈칸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다. 박정희 암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봉인됐던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이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됐던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의 실체, 중앙정보부의 공작, 12.16의 이면. 하지만 그 책들조차 궁정동 안가의 여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남자들의 이야기, 권력의 이야기,
총과 음모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여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그러다 심수봉이 직접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방송 인터뷰에서 그날 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짧게,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답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 그날 밤의 공포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대.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없었다는 고백. 그 단편들을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심수봉의 활동은 실제로 크게 위축됐다. 방송 출연이 줄었다.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연예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있었다. 그날 밤의 목격자라는 것이 그녀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재판 기록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김재규 재판은 1979년 말부터 1980년 초까지 진행됐다. 그 기록 속에 심수봉과 신재순의 이름이 등장한다. 증인으로서의 진술. 하지만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 기록의 일부는 수십 년간 열람이 제한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현대사 연구자들,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타임라인, 안가의 구조, 총성 이후의 혼란, 그리고 두 여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연행됐는지. 미국 측 기록도 있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날 밤 즉시 워싱턴에 보고를 올렸다. CIA는 사건을 면밀히 추적했다. 수십 년 후 일부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는 그날 밤의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었다. 공식 한국 기록이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미국 문서가 보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진실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다만 찾으려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균열은 심수봉 자신으로부터 왔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랫동안 음악을 할 수 없었던 이유,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는지. 40년 만의 균열이었다. 작지만 분명한 균열.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 심수봉의 경우 그 답은 음악이었다. 사건 이후 몇 년간 그녀의 활동은 크게 줄었다. 방송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무대를 지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돌아왔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심수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이 됐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그녀의 노래들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날 밤의 그림자가 있었다. 심수봉은 오랫동안 우울증과 싸웠다고 했다. 무대 위에서는 웃고 노래했지만 무대 밖에서는 그날 밤의 기억이 따라다녔다.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는 그 총성. 갑자기 뛰기 시작한 사람들. 그 혼란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던 23살의 자신.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다. 신재순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공적인 영역에서 그녀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연예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공개적인 활동도 없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아무도 모른다. 혹시 그것이 그녀가 원한 것이었을까? 그날 밤의 기억을 안고 살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그 완벽한 익명성이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보호막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여자의 운명은 이렇게 극명하게 가였다. 한 명은 음악으로 살아남았다. 무대 위에서 그날 밤의 상처를 노래로 승화시키며 수십 년간 대중 앞에 섰다. 다른 한 명은 완전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역사의 목격자라는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그날 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강요된 침묵이었든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든 결과는 같았다.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두 눈은 40년 동안 그 장면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이 목격자의 운명이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비밀은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마저 바꿔놓는다. 총을 든 사람만이 그날 밤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옆방에서 총성을 들은 두 여자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그날 밤의 피해자였다.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날 밤을 이렇게 배웠다. 김재규가 총을 쐈다. 박정희가 쓰러졌다. 18년, 독재가 끝났다. 그것이 공식 서사였다. 단순하고 명확하고 완결된 이야기. 하지만 옆방의 두 여자를 통해 그날 밤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질문들이 생겨난다. 첫 번째 질문. 김재규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재판에서 김재규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했다. 독재를 끝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차지철과의 오랜 갈등, 대통령 앞에서 반복된 모욕, 그날 밤 만찬 자리에서의 마지막 모욕. 두 여자는 그 분위기를 직접 느꼈다. 그녀들은 총성이 울리기 전 그 자리의 긴장감을 몸으로 느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눈빛이 교환됐는지. 그 세부적인 맥락은 역사가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복잡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 그날 밤은 계획된 것이었는가? 즉흥적인 것이었는가? 공식 재판에서는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날 밤의 폭발이 상당 부분 즉흥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찬 자리의 분위기, 차지철의 도발적인 발언, 그 순간의 감정적 폭발,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여자의 증언은 이 질문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증언은 철저히 통제됐다.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심수봉과 신재수는 그날 밤에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들은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하지만 권력은 그녀들을 부수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여자였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하는 방식은 언제나 권력의 언어를 따른다. 총을 든 자, 쓰러진 자, 그것을 판결한 자.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가 된다. 하지만 그 옆에서, 그 주변에서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사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진짜 역사일지도 모른다. 1979년 10월 26일을 새롭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옆방의 두 여자를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녀들이 목격한 것, 그녀들이 느낀 것, 그녀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 그것이 완성될 때 그날 밤의 역사는 비로소 완전해진다. 권력은 역사를 썼다. 하지만 진실은 옆방에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로부터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박정희는 역사가 됐다. 김재규도 역사가 됐다. 그날 밤 총성이 울렸던 궁정동 안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담장 너머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일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심수봉은 지금도 무대에 선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는 노래를 한다.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 애절한 감성으로.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각자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가장 깊은 기억, 1979년 10월 26일의 그 밤은 여전히 완전히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신재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40년이 넘는 세월을 어떻게 버텼는지.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평범한 할머니로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공식 문서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 권력의 언어로 쓰인 역사의 이면에는 언제나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복원하는 것이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것.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의 옆방. 그곳에 있었던 두 여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재순의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다. 심수봉의 기억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역사의 빈칸은 언젠가 채워진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선택한 침묵을 존중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